기업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는 그 공표가 없어도, 법인 명의로 공표가 없어도 프로그램은 모두 기업의 저작권으로 된다. 이렇게 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특허법과는 정반대로 그 저작물이 기업의 소유로 됩니다. 따라서 영업 비밀이 저작물일 때, 특히 프로그램의 경우에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영업 비밀로 보호하게 되면 그 소스 코드는 창작과 동시에 그 기업의 것이 된다 라고 하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가운데서도 대법원은 이 소스 코드가 기본적으로 그 종업원이 창작한 저작물이지만 저작권법에 의해서 기업의 보유된 기업이 영업 비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가지고 다른 경쟁사에 갈 때 영업 비밀의 침해가 된다. 이렇게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상반된 판례가 나오는 이유는 영업 비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발명진흥법을 보면 발명진흥법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가 있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그리고 출원 유보 시에도 보상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이 발명을 승계를 했지만 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런 때에도 보상을 해야 된다. 이 16조가 아주 재미있는 지점인데, 왜 그런 발명을 승계해놓고 출원을 하지 않겠는가? 출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발명이 예를 들어서 별로 신중치 않으니까 이건 뭐 괜히 특허, 출원료, 등록료, 비용만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오늘의 주제처럼 이건 비밀로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업 비밀로 유지할 때 출원을 유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명진흥법 제16조는 사실은 두 가지의 경영상 동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후자의 경우에, 즉 발명을 승계받았지만 이건 영업비밀로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경영상 판단해서 출원을 유보했을 때, 이 발명진흥법 16조에 의하면 영업비밀을 개발한 종업원에게 보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죠. 그러나 발명진흥법 16조를 자세히 보면 영업비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문제는 사실 이런 보상의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업비밀이 왜 유출되고 항상 도용되느냐 하는 것을 동기별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보상을 잘 안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거거든요. 보상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가지고서 경쟁사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발명진흥법 16조를 잘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잘 하는 것이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최고의 전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영업비밀의 침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업비밀의 침해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6가지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6가지는 크게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되는데, 한 가지 유형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공유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비밀 유지 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있는 6가지 가운데 3가지, 가나다의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공유하는 거고, 나머지 이 라마바 3가지 항목은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에 의해서 취득된 비밀을 사용, 공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영업비밀 침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각각의 이제 항변이라고 그럴까, 그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의해서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항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비밀에 대해서 나는 독자적으로 그것을 개발해냈다. 그런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항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선의로, 미리 선의로 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런 항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취득 사용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항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소송상 이것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소송 절차상의 또 항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항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정행정관수법 가나다 세계 항목은 부정 취득, 부정 절취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비밀을 기록해둔 노트를 몰래 빼내와서 경쟁사에 노트를 제공했다든지, 그 영업비밀을 기록한 노트를 빼가지고 나와서 경쟁 회사를 차렸다든지, 이렇게 될 때 그 영업비밀이 담긴 노트를 부당하게 취득 절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국 사례지만 그렇게 노트에다가 기록한 그 영업비밀이 아니라 할지라도 종업원의 머릿속에 기억해뒀다가 머릿속에 기억해서 가지고 나온 경우, 이것도 부당한 절취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한 외국 사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는 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절취, 취득, 공개, 사용한 경우에 영업비밀의 침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당 스카우트죠. 그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종업원을 부당하게 뺏어오는 경우, 그 종업원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해오는 경우, 우리 판례는 이것도 부당한 절취, 부당한 취득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해석이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비밀 유지의 위반입니다. 비밀 유지의무를 위반해서 취득하거나 비밀 유지 위반으로 취득된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확립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 후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밀 유지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비밀 유지의무를 위반을 의무를 갖기 때문에 퇴직 후에 비밀을 공개하거나 퇴직한 후에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 비밀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 비밀 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결국 그 종업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종업원이 이용한 것이 과연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에 해당되는지에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례 가운데는 예를 들면 고객의 연락처 등등에 관한 영업 비밀의 보호를 주장한 사례에서 그것이 금융협회 매뉴얼 책자에 나오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식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된 사례가 있고, 또 그 업체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면 이것도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없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모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회계에 관한 영업비밀을 주장한 사례에서도 그것이 국제적인 그 기준에 따른 그런 일반적인 지시라고 한다면 이것도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 후의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이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도 거기에 관해서 판단이 사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처럼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주마다 영업비밀의 보호가 다릅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보호가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조화에 관해서 균형점이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지니아, 동부 쪽에서는 굉장히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종업원이 퇴사한 후에 경쟁업체에 가는 것을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그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더 중시하고 이 실리콘밸리의 종업원의 이동을 좀 더 자유롭게 허용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좀 좁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마다 다른 것은 결국 직업 선택의 자유와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조화가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그 각 주의 경제 환경, 산업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그런 예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리콘밸리는 그 종업원의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의 이동이 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벤처 창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데 반해서 동부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비밀유지 의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인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침해 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신용회복 청구권 등 여러 가지 규제 수단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침해 금지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하지 말라라고 금지를 청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다면 같은 출발점에서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을 했을 텐데 영업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불공정하게 유리한 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침해금지 명령은 기본적으로 그 원리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먼저 출발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뒤로 되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업비밀 침해에 의해서 그렇게 유리한 출발, 시간 절약을 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그 침해를 금지하는 명령이 침해 금지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대상액이 얼마냐, 손해액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신용상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의 추정에 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음에 설명하시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것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소송 절차상 영업비밀 보호가 되겠습니다.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데 이 소송이 현재는 형사소송으로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형사 고소된 사건이 일본에서의 5배에 달하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민사사건에서 원고 측이 영업비밀의 침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둘째는 그 민사사건에서 영업비밀의 침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업비밀이 피고에게 노출될 수 있다. 또는 피고의 영업비밀이 원고에게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를 보면 영업비밀이 침해됐다라고 주장하면 그 침해되었다고 하는 영업비밀이 뭐냐 이것을 특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걸 특정하기 위해서 영업비밀을 상대방에 보여주면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를 보면 이건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례도 있고, 또는 그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이 안 됐다. 따라서 해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다소 그 판례 정확한 입장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영업비밀은 특정되어야 되겠죠. 특정되어야 되지만 다만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다음에